Wacky World.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는 제키월드의 제키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이 창덕궁의 정문 돈화문입니다. 현재 도남문 보수공사 관계로 이렇게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종묘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도남문 남쪽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종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곳과 가까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을 한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도남문에서 제가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서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북서쪽이겠죠. 이쪽에 예전에 운현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운현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흥선대원군의 사저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 곳을 잠저라고 하죠. 아무래도 왕이 예전에 살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본궁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운현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지금 창덕궁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현대건설 사옥입니다. 이렇게 현대건설 사옥 앞에 보시면 서울 관상감 관천대라고 있습니다. 현재 창경궁에 있는 관천대와 더불어 서울에 있는 두 곳입니다. 관천대는 서울에 두 곳이 있습니다. 원래 조선이 건국하면서 서운관이라고 하는 천문과 기상을 연구하던 그런 관청이 있었던 곳이 이곳 관상감입니다. 세종 대왕 때 이곳을 관상감이라고 이름을 다시 고쳐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공사 관계로 이렇게 천막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서운관이어서 지금 남쪽으로 보시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예전에 고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관이 있는 앞에 고개라 그래서 운현이라고 불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어렸을 때 잠저로 썼던 그런 궁이었기 때문에 운현궁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운현궁은 지금보다는 훨씬 넓었겠죠. 거의 지금의 4배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관상감이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현궁이라는 이름이 이 관상감, 예전에 서운관이죠.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운현궁 영상 고궁나들이 오늘 6탄입니다. 운현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 관상감 관천대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오시면 예전에 운현궁의 권역이 보입니다. 지금은 길을 막아놨네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런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한옥이. 예전에 영로당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아놔서 아무도 갈 수가 없네요. 운영궁 안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8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죠. 즉위를 하면서 그때 고종의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에 즉위를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명분은 효명세자의 세자빈 조대비라고 하죠. 그분이 대리청정을 하게 되지만 명분상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궁이 해방이 되고 6.25를 지나면서 그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1948년에 미군정청에서 그 소유권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했거든요. 대원군 후손의 5대 손입니다. 이청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청이라는 분이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양도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1993년에 복원공사를 해서 현재 운영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운영궁의 서쪽에 있는 담으로 둘러싸이는 길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분이 김승현 가옥입니다. 김승현 가옥이십니다. 즉 예전에 영로당이죠. 영로당인데 현재는 김승현 가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출입이 안 돼서 밖에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운영궁의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고종이 즉위를 할 때 조선 후기의 거의 말 무렵입니다. 워낙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의 권력 다툼이 심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온갖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효명세자빈 조대비와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왕으로 만들게 되죠. 흥선군의 집권 시기는 거의 1963년에서 73년 거의 10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흥선대원군의 특징을 한마디로 짚는다면 시대를 구분 짓는 인물입니다. 왜 이 분이 시대를 구분 짓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운영궁의 정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현재는 정문입니다만 원래의 정문은 아닙니다. 운영궁이 아무래도 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기 때문에 모습의 변화가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가시면 원래의 정문이 보입니다. 흥선대원군이 1898년에 세상을 떠나죠. 을미사변 이후에 이 운영궁에 갇혀서 삽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정문입니다. 이 문이 원래의 운영궁의 정문입니다.
원래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운영궁이 이곳까지 넘어왔다는 뜻이죠. 후손들이 건물들과 땅을 많이 팝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권역은 원래 권역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몇 곳에 볼만한 곳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출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영궁 안에 들어가서 살짝 보이는 모습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원래 정문은 현재 덕성여대 교육대학원의 정문인 이 문이 원래의 운영궁의 정문입니다. 그러면 운영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안을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일절 금지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영궁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운영궁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시대를 구분짓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운영궁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종이 12살까지 왕이 즉위되기 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고요. 흥선대원군 이항우 1898년도까지 여기서 살았고요. 서운관 앞에 있는 곡의 이름, 그래서 운영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대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궁궐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운영궁 보여드렸고요. 운영궁의 현재의 정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면서 흥선대원군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유명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조의 이복 동생이죠. 은신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양손자입니다. 양손자. 고종이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을 해서 왕으로 즉위를 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합불로 따지면 정조의 이복 동생 은신군의 양손자입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의 유일하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대원군이 됩니다. 보통 왕이 되면 왕의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왕으로 초대해서 대원군으로 만들죠. 그리고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관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평가가 호불호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이런 호불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흥선대원군은 안동김씨, 풍양종씨 이런 세도 정치를 종식시켜버립니다. 그동안에 독재를 했던 노론, 서인 다 타도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인과 북인을 채용하고요. 온갖 비리가 많았겠죠. 인사, 청탁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그전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복궁은 중건합니다. 경복궁은 그 누구도 손을 못 댔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지요. 그 경복궁을 중건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복궁이 한 번에 중건이 된 게 아니고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갈 무렵에 화재가 나서 다시 준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원납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납전.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해라, 돈을 내라는 뜻이죠. 정말 원하는 만큼 낼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에 재정이 없는데 이 세도가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걷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당백전 들어보셨겠죠? 현재 화폐의 100배에 달하는 그런 화폐를 서로 발행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화폐가 5만 원이 최고의 금액이니까 500만 원짜리 지폐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궁궐을 중건하려고 하니 자재가 부족했겠죠. 묘지에 있는 묘지림도 벌목을 해버립니다. 죽은 당신들의 조상보다 살아있는 현재 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도성 사대문에 통행세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그동안에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호포가 아니죠, 군포를 했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라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집을 기준으로 세금을 받습니다. 이 호포제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양반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천민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양인만 군대를 갑니다. 양인은 농사를 짓고 생업에 정말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군대에 끌고 갑니다. 당연히 군포를 내고 군대를 안 가겠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호포제라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은 다 군포를 내게 합니다. 그 기준을 집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호포제라고 합니다. 저는 흥선대원군의 업적 중에 이 군포제도 정말 대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 비변사를 철폐를 해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담이 참 예쁘네요. 일반 사대부 집안에는 이런 담이 없겠죠. 그만큼 궁궐의 격식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비변사가 원래는 임진왜란 때 임시군사기구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변질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기관으로 변합니다. 즉 비변사에서 정치를 했다는 뜻이죠. 당연히 비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철폐해버리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와 군사를 분리합니다. 저는 이 비변사 철폐를 보고 느낀 부분이 지금 우리의 정치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저는 비변사 철폐 단어를 보면 검찰개혁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 아직 못했죠.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한 번에 해버립니다. 비변사 철폐 한 번에 해버립니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반발이 많았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해버립니다. 토지개혁도 했고요, 법전도 만들고요,
그래도 만듭니다. 업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런 정책을 하면서 서원을 많이 철폐를 합니다. 거의 600여 개의 서원 중에 47개를 빼고 다 철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생들에게 반발을 많이 사죠. 그래서 유생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천주 교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병인 박해죠. 천주 교도들에게는 이 흥선대원군이 정말 철천지 원수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병인 양요 다음에 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미 양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상수교 정책을 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척화비도 많이 세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고종과 며느리 명성황후와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많은 인물인 이유로 시대를 구부리시는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이곳 운영궁에서 1898년에 을민사변 이후에 유폐되어서 거의 죽음을 맞이했죠. 중요한 부분은 이 장례식에 고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부분입니다.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집권을 멈추죠. 최익현이라는 유생이죠. 이분이 상소를 올립니다. 고종이 12살에 즉위를 했으니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고종의 나이가 22살입니다. 언제까지 집권을 할 거냐. 아들이 22살이나 됐는데 이제는 집권을 멈추고 아들에게 정치를 할 수 있게 주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걸 본 흥선대원군은 나름의 열심히 정치를 했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평가가 나오니 화병이 나겠죠. 그래서 고종에게 양해를 하죠. 양해라고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 고종이 왕이었기 때문에 집권을 멈추고 본인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1876년에 바로 일본과 최초의 근대 조약, 강화도 조약을 고종 아주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이 한일병합의 단초가 됩니다. 워낙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에게 뭐든지 다 주는 겁니다. 해안 청약권, 최혜국 대우 모든 거 다 줍니다. 이런 걸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종에 즉위를 해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런 조약을 맺어버리니 흥선대원군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그동안에 지켜온 그런 정책도 존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건물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우측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은 수직사라고 합니다. 수직사. 쉽게 말하면 운영궁의 경비와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거처했던 곳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1998년에 운영궁이 복원될 때 새로 지었던 건물이고요. 원래 규모는 이만큼 크지는 않았겠죠. 고종이 즉위하고 운영궁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권력이 더 강해졌겠죠.
그럼으로써 경호가 더 필요해지고 경비병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수직사의 안내판이 있어서 잠깐 또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수직사입니다. 이렇게 정문 우측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소술대문이라 그러죠. 보통의 담벼락 기둥보다 대문의 위치가 훨씬 높습니다. 사리부가에 이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마를 타지 않고요, 초헌이라고 하는 바퀴가 달린 가마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돌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노두돌이라고 하고요, 하마석이라고 합니다. 이 초헌이 생각보다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높게 한 것도 있고요, 그 초헌을 타기 위해서 이 돌판을 만들어서 이걸 밟고 올라가서 그 초헌을 탔다고 합니다. 이 초헌이 한때는 유행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문이 운영국의 노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노안당은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초헌이 처음에 사용하게 됐을 때는 가마를 4명이 들고 다니죠. 너무 실용성이 없어서 이 4명이 드는 가마를 인원을 줄여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초원을 만드는데, 결국 이 초원도 4명이 드는 겁니다. 물론 가마를 드는 사람들은 조금이 편했겠죠. 하지만 어차피 4명이 필요한 기구죠. 그래서 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이 초원이 높다 보니 이 4대 부가의 최높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초가집이나 이런 지붕에 머리가 많이 닿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그 지붕 처마 끝을 막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행패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운현궁의 노안당 정문의 안내판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운현궁의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어떻게 보면 편전의 역할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노인을 공경하며 편안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안당. 구조를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노안당의 건물이 보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담이 있습니다. 지금 덕성여대와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원래는 이 담을 지나서 아제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현재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아제당도 제가 찾아가서 모습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에 있습니다. 2017년에 개관을 한 국가유산청 소속의 건물입니다. 전통건축유산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위해서 현재 전시관을 운영 중인 곳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현재 이 건물 뒤편에 보시면 운영궁의 아제당이 현재 이곳에 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제당의 모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현재 야외에 이렇게 재건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문도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현재 담은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옛날의 양식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정문에 보시면 입춘대길 그리고 건양다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가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도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다시 재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문에 이렇게 한자로 그 의미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입춘대길, 봄이 되니 크게 길하리라,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건양다경, 양의 기운을 세워서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문은 닫혀 있고요. 옆에 보시면 담 쪽에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향해서 아재당을 둘러보겠습니다. 정면에 이렇게 아재당이 세워져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행각이 놓여 있습니다. 행각의 건물도 원래의 행각을 이렇게 옮겨 놓은 것 같고요. 아재당은 아무래도 흥선대원군의 사랑채죠. 현재 운영궁에 노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안당의 원래 남쪽에 위치했던 건물입니다. 현재는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의 그 위치가 있었겠죠. 현재는 담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담이 없이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건물입니다. 아재당의 뜻은 내가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의 아무래도 그 당시의 위세를 알려주는 그런 건물의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종이 즉위를 하고 노안당과 노락당이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세워진 건물 같고요. 현판을 자세히 보시면 흥선대원군의 친필입니다. 그 친필을 복원을 해서 현재 이렇게 현판도 놓여 있습니다. 복원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복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아재당에 대한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흥선대원군의 사랑채고요. 내가 있는 곳이란 뜻이고요. 1969년에 운영궁이 아무래도 권역이 축소가 돼서 민간에 매각이 됩니다. 그때 종로구 부암동으로 이전이 됩니다. 일반 민간에게 판매가 되죠. 그런데 그 민간에 팔렸던 건물이 2002년에 해체가 됩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 건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판에 보시면 경기도 화성시의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한옥 건물의 부재들은 구하기가 상당히 귀합니다. 워낙 나무가 오래되고 견고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옥을 만들 때 그 자재가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옥을 헐거나 이러면 따로 자재를 보관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화성시의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부재를 2008년에 문화재청에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해체가 되었을 때 그 아재당에 대한 상량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운영궁에 흥선대원군이 사랑채로 썼다는 그런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량문이었겠죠. 그래서 문화재청이 2008년도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문화재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화재청이죠. 지금은 국가유산청입니다. 2008년도에 매입을 해서 2018년도 지금의 파주에 있는 전통 건축부재 보존센터로 옮겨져서 지금 이렇게 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위세를 알려주듯이 관영 건축의 기법을 사용했던 그런 격식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궁궐에 있는 건물과는 조금은 격이 낮겠지만 일반 4대 부위의 건물보다는 격식이 상당히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즉 관영 기법을 활용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목재 부재의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진한 갈색이 있고요, 연한 살색이 있습니다. 부재가 이게 원래의 자재와 새로 재건될 때 사용된 자재가 다름을 알려주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보통 저희가 복원을 하거나 재건을 했을 때는 단일하게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이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목재의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한눈에 원래의 목재와 기존의 목재가 이렇게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물인 만큼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그만큼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은 건물 뒤편입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것 보면은 현재 이 실내에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원래 자재를 80% 정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즉 20% 정도만 새로운 목재로 이렇게 재건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는 기존의 다른 건물들과 약간 다르게 기역자 건물인 듯도 합니다. 기존의 운영궁에 있는 건물들과는 구조가 조금은 다르죠. 앞으로 알아보시겠지만 운영궁의 다른 건물들은 거의 미음자 구조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자세히 보시면 기둥에 보시면 입공이라고 하죠. 주 기둥에 보시면 처마 밑에 이렇게 새 날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궁에 다른 건물들도 이런 구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공이 운영궁의 어쩌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현재 잘 남아 있고요. 특히 건물 앞에 이렇게 마루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현재 북쪽이고요.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에 마루의 형식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마루의 양식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원래의 부재와 새로운 부재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원목의 색깔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흥선대원군의 친필 아재당의 현판, 정말 깨끗하게 복원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 대표적으로 야외에 전시가 되어 있는 만큼 이 아재당이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원래의 위치에 다시 복원이 될 수는 없는 현재의 상황이죠.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재건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먼 거리에 재건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그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재당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아재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노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4대 구간의 형식의 한옥에 아주 고즈넉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편액부터 보겠습니다. 노안당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측에 노안당이라고 있는 큰 글씨가 있고요. 제일 좌측에 보시면 노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완. 그리고 옆에 석파선생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노완은 추사의 다른 호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호가 추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완이라고 하는 호도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석파 선생에게 서위, 위에서 글을 쓰다, 위에서 글을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석파 선생, 석파 이하응입니다. 에게 글을 바친다. 노안당, 그런 뜻입니다. 대원군이 묵란이라고 그러죠. 묵으로 난을 그리는 그림이 거의 당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추사 김정희와는 오촌이라고 하죠. 오촌의 인척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30대 초반부터 추사 김정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현재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편액은 모각폰이라 그래서 갖게 만들어 놓은 편액이고요. 원본은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건물이 T자 구조입니다. T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온돌방이 있고요. 마루가 있습니다. 안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특징은 예전에 창덕궁 후원에서 영화당이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차양이라고 있죠. 차양. 지금도 건물이 보시면 해가 많이 드는 쪽, 남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많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시면 이렇게 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햇빛을 가리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건물 앞에 이렇게 마루도 되어 있고요. 출입을 제한합니다 라는 안내 표지판과 함께 안에 이렇게
예전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운영궁의 사랑차라고 말씀드렸죠. 흥선대원군의 주된 거처입니다. 거의 집무실이죠. 이곳에서 집권기에 국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묵란이죠. 그렸었던 그런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호가 석파라는 뜻이 아무래도 묵란을 좋아했고 묵란을 잘 그렸기 때문에 붙여진 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는 흥선대원군으로 많이 알고 있죠. 석파이하웅입니다. 이렇게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거의 집무실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마루가 많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쪽이 남쪽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동쪽에 건물의 T자 구조의 일자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종이 즉위를 하고 권세가 가장 높을 때 지어진 건물이라 이렇게 높이도 있고요. 초석도 이렇게 높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계단도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세 군데입니다. 궁궐에서 3도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신분에 맞게끔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단으로 보여집니다. 노안당의 모습입니다. 노안당의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담으로 나누어졌지만 이 뒤에도 원래는 운영궁의 권역입니다. 줄을 들다 보니 현재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굴뚝도 있고요. 뒷면에도 보시면 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뚫려 있었기 때문에 해가 뜨면 동쪽에서 햇볕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차양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안당을 둘러봤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전돌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뒷면에도 볼까요? 뒷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바닥이 마루다 보니 온도를 하는 아궁이는 아니었고요. 창고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물쇠로 꽁꽁 잠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지만 열 수가 없습니다. 궁궐의 월대처럼 이렇게 기단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죠. 노안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거하던 사람, 일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그런 행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전봉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학운동의 선봉 전봉준이 이곳에서 1890년도쯤에 이곳에서 2년 동안 식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흥선대원군이
동학을 박해를 했었거든요. 천주교도 박해를 했지만 이 동학교도들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의 선봉자인 전봉준이 여기서 2년 동안 식객으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로 뜻이 같았다고 볼 수 있겠죠. 흥선대원군이 아무래도 유생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천주교도들을 박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때 유생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동학교도들도 이렇게 박해를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안당의 북쪽의 모습입니다. 노안당의 북쪽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락당입니다. 노안당의 북쪽에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노인이 즐거운 집이라는 뜻입니다. 운영궁의 안채 역할을 하던 그런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운영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건물이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들어와 버려서 노락당의 문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노안당과 같이 지어진 건물이고요. 안채 역할을 했고요. 일자형 가운데 대청이 있고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궁 안에서 유일하게 기둥머리에 입공이라 그러죠. 새 날개 모양으로 뾰족하게 생긴 기둥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입공. 어떤 양식인데 입공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문을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판의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처만을 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걸 입공이라고 합니다. 입공. 입공이 새 날개 모양이라고 그러죠. 새 날개 모양으로 저렇게 장식으로 기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건물에 저렇게 양식으로는 하지 않았겠죠. 그만큼의 권위가 있었던 건물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안채 건물이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항아리가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인가요? 건물이 있고요. 뭔가 음식을 보관하고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이 있고요. 또 옆으로 오면 이렇게 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아궁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갑으로 일하던 사람들과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거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붕이 이렇게 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 보시면 지붕에 이렇게 다 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처마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이렇게 차양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원형궁의 특징
층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노락당의 주 건물 내부를 보겠습니다. 안채라고 말씀드렸죠. 즉 생활 공간입니다. 내부가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과를 즐겼던 모습도 재현이 되어 있고요. 좌우로 방이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큰 대청으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운영국에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만족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아무래도 부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던 모습, 음식을 차리던 모습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 끝에 솥도 보이고요. 음식을 했던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노락당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앞에 마당이 넓습니다. 분명히 무슨 행사를 했던 것 같죠. 여기에서 고종과 명성 황후 민비가 이곳에서 가래라 그러죠. 혼례, 왕족의 혼례를 가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곳에서 가래를 지내면서 이곳에서 생활을 했겠죠. 왕과 왕비의 침소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선대원군이 이곳을 안채로 쓸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왕과 왕비가 사용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대원군이 이곳을 안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때 가끔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 건물이 이렇게 가로에서 세로로 일자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은 이렇게 행각으로 일하던 사람과 나인들, 그런 사람들이 기부했던 곳이고, 이렇게 창고 역할로 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음자 구조로도 보여지네요. 마당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안채, 운영궁의 안채 역할을 했던 노락당이었습니다. 이제 노락당을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모든 곳이 처막 끝에 이렇게 차양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붕에 보시면은 저렇게 합각이라 그러죠. 측면에 또 이렇게 전돌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셔서 노락당의 뒷면입니다. 북쪽입니다. 이렇게 기둥이 놓여 있고요.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궁궐에 단청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단청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단청이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단청은 보기 좋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 양식은 아닙니다. 단청을 함으로써 바람이나 벌레 이런 부식이나 파손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큽니다. 그래서 이 단청이라는 게 보통 궁궐에서만 하지 일반 사대부나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단청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저는 아직까지 돌아다니면서 궁궐의 건물이 아닌 곳에 단청이 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락당의 뒷면 북쪽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특징이 담이 참 높이가 낮습니다. 그렇죠? 지금 카메라가 제 눈높이입니다. 눈높이에서 보면 이렇게 옆에 모습이 다 보일 정도로 담의 높이가 아담합니다. 노락당 뒤편에서 제가 양관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락당의 정면으로 정문이 있는 앞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 양관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덕성여대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출입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라도 살짝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양관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첫째 아들이죠. 이재면, 고종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이재면이 운영궁을 이어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재면이 또 세상을 떠나면서 첫째 아들 이준용에게 이 운영궁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준용은 쉽게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운영궁을 이어받습니다. 일제가 이준용을 꼬드기기 위해서, 원래 일제가 그런 짓을 잘하죠. 왕족을 회유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관을 지어줍니다. 이준용에게. 그래서 이준용이 일본에서 유학해서 돌아와서 저 양관에서 기거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어떻게 보면 장손이죠. 이준용이 생활했던 곳입니다. 양관.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공유와 또 다른 배우가 누군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거기에 자택으로 나왔다고 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드라마에 저 양관이라는 곳이 나왔다고 합니다. 1917년도에 이준용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유권이 순종의 동생 의친왕이 있습니다. 의친왕의 둘째 아들 이우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이 양관 2층이 김구 선생님의 집무실로도 사용이 되고요. 1948년에 이후의 후손이 덕성학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의 사무처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관이. 아무래도 소유권이
흥성대원군의 후손에게 있다 보니 매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양관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건물입니다. 물론 일본식 건물입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운영궁의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옥이죠. 한옥과 양옥의 조화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이 양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덕성여대에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런 건물도 밖에서나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에 단호하게 외부의 출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나마 보여드려서 다행인 것도 있지만 아쉬움은 큽니다. 이렇게 양관을 보여드렸습니다. 노락당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아무리 봐도 이 담은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아주 더 귀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락당의 또 북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1호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1호당. 제가 노락당이 왕과 왕비의 안채로 쓰여졌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이 안채로 쓸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흥성대원군과 부대 부인 영민씨를 안채로 쓰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 세워진 안채입니다. 1호당입니다. 미음자 구조로 해서 이렇게 건물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채다 보니 사생활이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폐쇄적으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편액을 자세히 보시면 2호당입니다. 두 노인을 위하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죠. 이 이자가 보시면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높이가 다른 글자에 비해서 이 대원군과 부대 부인 영민씨를 약간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편액을 썼다고 합니다. 앞에 잠깐 보시면 운하연지라고 하는 돌로 만든 석상이 있는데 이 안에 원래는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은 조금 있네요. 운하연지입니다. 구름 아래 별 위에 물을 담아주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흥성대원군이 묵란을 그리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묵란에 거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 묵란을 그리거나 글을 때 별 위에 묵을 갈 때 그 물을 받아 놓는 곳으로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을 받아서 그 물로 별 위에 묵을 갈 때 썼다고 합니다. 지금 운하연지의 필지를 보시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의 친필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친필로 이렇게 운하연지라고 음각으로 글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운하연지에 또 안내판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흥선대원군과 부대 부인 영민씨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2로 이 두 노인을 위한다는 뜻이죠. 노안당과 노락당은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바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로당은 고종 6년에 지어졌습니다. 노락당이 안채로 쓰여질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거죠. 여기도 차양이 되어 있고요. 품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제가 현대건설 사업 건너편에 동상 초반에 김승현 가옥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건물 북쪽에 그 김승현 가옥이라고 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예전에 영로당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갑자기 또 와서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제가 이럴 때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영상을 끊을 수도 없고 저런 모습도 귀엽게 봐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궁에 와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저는 좋게는 보입니다. 다만 소리만 좀 안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런 소리 때문에 영상을 끄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끊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저런 부분도 하나의 궁궐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호 당의 정면이 남향입니다. 남향인데 동쪽에 보시면 저렇게 조그마한 입구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요. 통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 길로 잠깐 들어가 보면 또 새로운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시면 우물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물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관상감 관천대 앞에 현대건설 사옥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물이 말라갔다고 합니다. 물길이 바꾸어졌겠죠. 그 현대건설 사옥이 세워지면서부터 지하의 물길이 바뀌면서 현재 이 우물은 물이 없고 말라져 버렸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저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도 양관의 모습이 또 살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양관도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건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측면에서 보니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이 정면에 보이는 문이 석빙고가 있는 곳의 문입니다. 즉 얼음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궁궐 이외에 이렇게 얼음을 보관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무이하는 걸까요? 일반 사대부 집안에 이렇게 얼음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여기는 거의 궁궐의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음을 보관하는 석빙고입니다. 석빙고 안은 들어가 볼 수가 없고요. 근데 문이 약간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부서지고 나무가 물이 먹고 테두리에 보시면 이렇게 녹슨 자국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자물쇠가 열려 있네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들어가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얼음을 보관했던 곳이기 때문에 시원할 것 같습니다. 석빙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무등대라고 하는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흥선대원군이 난을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여기에 난을 올려놓고 난을 그리거나 감상을 했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대청마루에 난을 올려놓고 감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낮에는 이렇게 난을 이것 무등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그리거나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쪽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마루가 있고요. 우물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화단처럼 정원처럼도 꾸며놨습니다. 조금 뒤편입니다. 미음자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동쪽입니다. 이렇게 미음자 구조가 다 복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운영구의 특징은 이렇게 초석이 다 이렇게 높게 지어졌습니다. 지금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 오늘 비 예보가 없어서 날씨가 좋아서 급하게 후다닥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지금 비가 내려서 영상을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괴석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이런 괴석도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궁궐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1호당의 서쪽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북쪽의 모습이고요. 역시 차양으로 빛을 가리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도 군데군데 놓여 있습니다. 뒤편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계단으로 놓여 있는 거 보면 이쪽으로 출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그곳으로 왔네요. 저기 우물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석빙고와 무등대 위치도 있고요. 양관도 여기서 살짝 보입니다. 이 석빙고와 무등대를 지나서 이렇게 북쪽에 보시면 경송비라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고종이 어린 시절에 집 주변의 소나무에 자주 올라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1863년도에 즉위를 하고 나서 창덕궁으로 가지요. 고종이 어릴 때 그 추억이 많이 났나 봅니다. 그 소나무에 정이품 금관자를 달아주고 이름을 대부송이라는 이름도 내려줍니다. 금관자는 상투에 보시면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감는 단추만한 하나의 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나무의 위치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제 때 사라졌다고도 하고요. 비석 뒤편에 대부송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비석 뒤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한자가 빽빽합니다. 고종의 어린 시절 대부송에 관한 추억인가? 뭐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소나무 앞에 이 경송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호당 후원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역이 줄어들고 바뀌다 보니 현재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경송비가 있으면 이 현재 담이 있죠. 이 담 뒤로 보시면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김승현 가옥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민속문화재로
등록이 된 한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옥이 현재는 운리동 김승현 가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운영궁의 건물이었던 영로당이라는 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저것도 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로당은 늙어 오랫동안 즐겁게 지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1호당이 고종 6년 1870년도에 새롭게 안채로 쓰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같이 지어진 건물이 영로당입니다. 너무 건물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너무 안 보입니다. 김승현 가옥도 미음자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운영궁의 하나의 별당이죠. 대원군이 세상을 떠나고 큰아들이 이재면이 받고 그 다음에 손자 이준용에게 넘어갔습니다. 6.25를 지나면서 많이 또 상당 부분이 흘리고 팔리고 하죠. 이 영로당은 1917년도에 이준용이 사망을 하죠. 이준용이 사망을 하면서 운형궁의 주치의였던 김승현이라는 사람에게 저 건물을 사례로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운영궁이 개인 소유로 차츰차츰 넘어가게 되죠. 이 김승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재 로펌 김앤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앤장의 대표가 김영무라는 사람인데요. 김앤장의 대표의 아버지가 김승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해외 고객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유 중인 그런 한옥 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명자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고문 시절에 이곳에서 VIP 접대를 받았던 게 문제가 되어서 한때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즉 한국 전통 문화를 보여줄 목적으로 보여주긴 전통 한옥에서 그런 접대를 하고 접대를 받는 장소로 쓰였다는 것은 뭔가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건물들은 거의 다 둘러봤고요. 워낙에 이것도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 그 원래의 모습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승현 가옥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이 북쪽에서 정면에 자세히 보시면 현대건설 사옥이 살짝 보입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저기 편말도 살짝 보이는데요. 저 건물이 현대건설 사옥입니다. 현대건설 사옥 우측이 바로 이쪽이 창덕궁이죠. 이 창덕궁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근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대원군을 만나러 올 때 사용하는 문입니다. 공경할 경자에 뵐 근자입니다. 비록 내가 왕이지만 아버지인 대원군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가진다는 뜻이죠. 경근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종이 즉위를 하고 창덕궁에 있었죠. 경복궁이 바로 중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건이 될 때까지 창덕궁과 이곳 운영궁을 오가면서 사용했던 문이 경근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공간이 약간 북동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북서쪽에는 공근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문도 현재는 없죠. 그 문은 대원군이 고종을 만나러 갈 때 사용했던 문이라고 합니다. 공경할 공자에 배로 가는 근자, 별 근자를 써서 비록 내가 왕의 아버지지만 왕을 만나러 가는 아랫사람의 마음가짐을 그런 표현으로 지어진 문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에 참 애틋한 그런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사망을 했을 때도 고종이 장례에도 조차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권력의 무상함,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민비와도 대립관계였던 흥선대원군,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하고 쓸쓸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정치적인 야욕으로 인해서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비운의 대원군이자 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건물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건물 운영궁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가족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지나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면 문이 하나 보입니다. 보이죠? 문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문이 하나 있고요. 개방이 되어 있지 않는 좌측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두 가지입니다. 개방이 되어 있는 문은 현재 소슬대문처럼 높이가 올라갔죠. 특이하게 문이 두 개인 구조입니다. 평상시에는 지금 닫혀 있는 저 문을 썼고요. 고종이 오게 되면 큰 문, 현재 소슬대문처럼 높이 솟아있는 그 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일명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등용문. 왜 이런 명칭이 들어섰을까요? 아무래도 대원군의 위세가 높을 때 벼슬을 청탁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그 청탁을 다 받아줄 수는 없었겠죠.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정문 앞에 수직사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담 너머에 지붕이 보이는 부분이 정면 앞에 수직사입니다. 그 수직사의 군졸들이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문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등용문을 나가는 사람들이 한해서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노안당으로 들어왔던 소술대문 있죠. 초원을 타기 위해서 디딤돌, 돌을 밟고 올라갔던 그 문, 그 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약간 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청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등용문으로 나갔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노안당으로 들어갔던 그 소술대문으로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등용문은 그 당시에 중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여담이 있었냐 하면 흥선대원군이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해서 일명 상갓집 도령이라고도 불렸고요. 술집을 전전하면서 온갖 주정과 행패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동 김씨가 고종을 왕으로 올려보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 후사가 두렵기 때문에 절대로 왕으로 뽑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도 그런 행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술집에서 주막이죠. 포졸에게 뺨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비를 걸었겠죠. 그래서 대원군이 된 후에 이 운영궁에 그 포졸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포졸에게 묻습니다. 현재 왕의 아버지인 나를 아직도 너는 때릴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포졸은 예전처럼 행동을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배포에 흥선대원군이 놀라죠. 그 배포를 높이 평가를 해서 근위 대장의 직급을 줍니다. 이 근위 대장의 직급이면 궁중 경호를 책임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비서실장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정도로 높은 직급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수직사에 있는 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위 대장이 나가신다. 중문으로 모셔라. 이 등용문이 그 당시엔 중문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졸이 이 등용문으로 해서 나가면서 근위 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수직사의 군졸들이 극진하게 대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문이 일명 운영궁의 등용문으로 불립니다. 반대편에서 보는 등용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용문입니다. 어디 회사에 이력서를 내셨거나 원서를 내셨거나 취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 문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용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수직사를 지나서 이렇게 노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죠. 서술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군졸들이 아주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운영궁에 오시면 가급적이면 이 문은 자제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중문, 등용문으로 왕래를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운영궁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작은 곳이죠. 일반 궁궐에 비해서는. 하지만 원래의 모습에 지금 현재 4분의 1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담기가 아주 저로서는 편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준비를 안 해도 부담이 적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경복궁과 창덕궁은 아무래도 가을에 영상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에 찍다가 제가 어느 순간 쓰러질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서 경복궁과 창덕궁은 현재 보수공사가 끝났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공지에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느긋하게 가을에 선선할 때 그때 영상으로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도 뜨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영상을 안 찍기에는 너무 허전하고 해서 급하게 운영궁을 왔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찍어는 봤습니다. 지금 운영궁의 북쪽에 1호당이 지금 저쪽 건물이고요. 이 다물 사이에 두고 서쪽 편에 보시면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유물 전시관은 아무래도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그런 전시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내 표지판을 잠깐 보고요.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고종 초기 그런
사회문화 그런 유물을 전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전시된 유물은 복제품이라고 하고요. 실제 유물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안을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초상화입니다. 아주 빛바랜 모습인데요. 고종과는 조금 외모나 이런 면에서 조금 느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연대표라 그래서 자, 이렇게 역사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영궁의 모형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놓은 모습인데요. 자, 정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수식사를 지나왔고요. 노안당을 지나갔고요. 노락당, 2호당 이렇게 갔습니다. 미음자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미음자 구조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저 뒤에 보시면 지금 석빙고와 무등대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경송비도 있겠네요.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명에 반사가 되어서 잘 안 나옵니다만 이 모형은 정말 개인적으로 탐이 납니다.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양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유물전시관이죠. 지금 이곳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붓과 먹, 벼루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양안이라고 있죠. 토지 증명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안을 등록함으로써 이 숨어있는 땅이나 이런 땅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거죠. 토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낙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정관 있고요. 이런 칠기함, 교지함이라고 있죠. 중요한 서류나 이런 문서를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개항을 하면서 외세 침략도 많았고요. 이런 역사의 순간들도 앞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래도 큰 규모의 궁굴만 돌아다니지만 그 다음으로는 작고 사소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도 다룰 예정입니다. 고종이 가래를 했을 때 입었던 의복이고요. 명성하고의 의복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래를 결혼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흥성대원군과 부대 부인 여흥민 씨의 가래 부인가요? 친영례 복시라고 합니다. 고종이 결혼식을 할 때 부모인 흥선대원군과 여흥민 씨는 이런 의복으로 가래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노락당 상량문이라고 하죠. 노락당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문서죠. 어떤 건물이며 건물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까요? 내력서 그런 걸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라고 하는데요. 왕이 내려주는 하나의 교지입니다. 새를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요. 새의 내부를 보여드렸고요. 홍성대원군이 개혁의 군주지만 아무래도 쇄국 정책, 통상 거부 정책으로 인해서 근대화를 늦게 만들었다고 하는 비판도 많습니다.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계속 쇄국 정책을 폈으면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오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잠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근대화가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중립을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너무 비판적인 시선보다는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개항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한일 합방으로 이어졌죠. 개항을 해서 통상을 먼저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가시지요. 조선시대 사대부가 썼던 남자관이라고 합니다. 육전육구역 탕건이라고 하는 관모의 밑받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처음 보네요. 위에 소나무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정이품에 벼슬을 내리고 대부속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했죠. 그 소나무 모형인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성황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조선시대에 보시면 관복을 보시면 녹색, 청색, 적색, 자색 이런 색깔들이 많습니다. 시대를 어울려서. 여기도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여기도 한 군데 더 있네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적색일수록 관직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색, 적색 있다. 그러면 적색이 무조건 높은 관직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녹색 이런 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에 보시면 희석이나 이런 하급 관리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보시면 거의 녹색이 많고 왕은 보시면 거의 붉은색이죠. 그런 용포를 입습니다. 대한제국 시대를 들어서면서부터는 황제의 나라라고 해서 금색이죠. 황색을 입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아무래도 적색, 붉은색이 높은 관직의 의미의 관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운영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둘러본 것 같습니다. 유물 전시관이었고요. 이번에 1호당
야채, 그 다음에 노락당, 그 다음에 노안당, 그 다음에 수직사. 여기에서 보시면 노락당 뒤에 또 양관이 살짝이 보입니다. 너무 아쉬워서 자꾸 이 양관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관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나중에라도 추후에 저 덕성여대에 안으로 들어갈 일이 있으면 꼭 저 양관을 따로 찍어서라도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운영공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흥선대원군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자 모습입니다. 너무 비판보다는 그 시대와 역사적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너무 부정적으로만 판단이 되었다가 아무래도 역사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도 생겨나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궁을 찾아봐서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는 흥선군의 대원군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고궁나들이 시리즈 6번째 운영궁 영상,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고 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줄여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간결하고 핵심적인 그런 요소만 전해드리면서 편안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떻게 어디서 찍을지 고민이 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영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